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이 사살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많은 미군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고 최근에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에서 이란과의 군사적 맞대결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밝혔습니다. 미군이 중동 석유를 더는 노리진 않겠지만 이란에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를 할 거라며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란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신중하게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국회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인사 내용은 물론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 증세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귀국 후 14일 안에 이상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27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4분기엔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이라크 바그다드 대사관 밀집 지역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8일 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군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도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복수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등 각국 공관이 밀집한 곳으로 고도의 보안 지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냈습니다.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미군은 어떤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의 일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m pleased to inform you,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Our great American forces are prepared for anything.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which is a good thing for all parties concerned and a very good thing for the world. We are now the #1 producer of oil and natural gas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independent, and we do not need Middle East oil.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맞대결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국가의 경제 제재 참여와 나토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는데 이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완전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인명피해가 없자 군사적 충돌보다는 일단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란의 추가적 군사 대응이 없다면 다국적 경제 제재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나토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를 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the number one producer of oil and natural gas anywhere in the world. We are independent and we do not need Middle East oil.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제거를 언급하며 이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IS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대로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라고 말했고 로하니 대통령도 미국의 다리가 잘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축출을 원하는 이란이 정말 비례적 대응을 이 정도로 끝낼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쟁점이죠. 차정윤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운이 감돌면서 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바닷길의 길목인데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미국에 대해 보복으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일본과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만약 파병이 결정된다면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 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100길로 불과 나흘거리밖에 되지 않아 언제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전 요원 등 30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4,000톤급 구축함 한 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반격에 가담한다면 자신들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란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우리 정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중동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했던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와 관광업계는 이란 영공을 우회하는 등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가 아니더라도 아랍에미리트 등 근처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출국 일정이 잡힌 사람들은 취소하기도 어려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동요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래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는 했었는데 여행업계도 중동 지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여행 취소 사태는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이 이라크 외 지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에서 뭐 다음 표적은 뭐 두바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상황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두바이하고 이집트가 좀 최근에 좀 뜨는 지역이어서 미국이 자국 민항기의 해당 지역 통과를 금지하면서 항공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중동 지역에 취항한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운항 도중
갑자기 도착지가 변경되는 사태에 대비해 연료를 추가로 싣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겨울비가 지나고 하루 사이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영하권의 추위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나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 속에 대기질 또한 탁합니다. 전일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과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경기와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은 0.4도, 광주 3.2도, 대구 2.1도, 부산은 3.3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무척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좌천성 관령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일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인사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를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미애 장관은 출근 직후에야 윤 총장에게 면담 일정을 알렸습니다.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법무부도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작 법무부가 준비한 인사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라는 건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해온 전례를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위 개최 직전에 윤 총장을 면담하는 것도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명단을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 사항이라면서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백지 상태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인사안을 제가받았습니다. 결국 저녁 7시 반쯤 발표된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알려진 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충격적이고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정권의 불리한 수사를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한다는 이유로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친위 쿠데타에 버금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검증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기간 연장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나경원 청문특위 위원장은 검증위 구성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간사들에게 협의를 계속하도록 위임하고 이틀째 청문회를 산회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곧 퇴임할 이낙연 총리는 세종시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서울 종로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핵심 인사로부터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정계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원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를 통해 진심과 선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의전 서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출신이 그 아래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맞는 얘기일까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전 서열을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습니다. 의전 서열 논란은 청문회까지 이어져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대통령 1위, 국회의장 2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동 3위, 그 아래로 국무총리, 여야 대표와 장관 등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의전 서열입니다. 대다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런 순서가 공식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국내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명문화된 의전 서열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행사 등 불가피하게 의전 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지침은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 실무 편람입니다. 여야 대표 등이 빠져 인터넷에 나온 순위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과 3부 요인 순으로 의전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선례와 관행을 고려한 순서이지 공인된 서열은 아닙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뭐 법도 아니고 적용하는 거는 조절해서 적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의전 서열이 1, 2, 3, 4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서로 분리가 돼 있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아울러서 이게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넷.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운데 의전상 어디를 더 높게 친다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러로 사망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환경부 장관. 정부 조직법 26조 1항에 의거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 드라마처럼 실제에도 대통령 권한 계승 순서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됩니다. 계승 순서 역시 정부 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부 내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규정한 것으로 사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의전 서열이 아닙니다. 2014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 주요 국가 행사에서 좌석 배치 등을 정해놨습니다. 행사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지 정해진 의전 서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1절에는 대통령 양 옆에 광복회장 등의 유공자가, 광복절에는 국회의장과 광복회장이 앉습니다. 의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기관장의 서열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부실 구조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법정에 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 진술 기회를 얻은 유가족 대표들은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가족들이 받아온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자세하게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신문과 기록을 검토한 법원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일부는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감추려고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건 지난해 11월, 2달 만에 처음 시도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부터 실패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마약에 취해 25톤 트럭을 몰고 서울 도심을 달리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찰차를 치고 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추격전이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구로동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25톤 트럭이 들이받고 겨우 멈춰섭니다. 이후 경찰 여러 명이 달려들어 겨우 운전자를 제압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50살 A씨, 이 사고를 내기 전에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이 검문을 요구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나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A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까지 인정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지 마약에 취한 25톤 트럭이 도심을 질주했다면 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레커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한현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레커차 뒷부분이 편의점에 박혔고 편의점 안팎으로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레커차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쾅 하면서 엄청 뭐 지진 난 것처럼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지? 봤는데 유리창이 위에 천장에 다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가보니까 이제 운전석 조수가 아무도 안 타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고로 손님 한 명이 유리파편을 맞고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거리 한가운데 앞부분이 찌그러진 화물차와 버스가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죽전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 가운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책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관하던 책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시간 만에야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3동 가운데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서울 당산역 부근을 달리던 버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승객 4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에 있는 전통시장에 불이 나 점포 5곳이 탔습니다.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용감한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점포에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화면 아래쪽에 흰 모자를 쓴 남성 보이시죠? 이 남성의 지휘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요 소방 호스를 끌어오고요. 곧 남성이 점포를 향해서 물을 뿌립니다. 호스를 잡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했던 장성진 씨입니다. 시장 인근을 지나다가 연기를 보고 달려와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시장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시민들이 용감하게 대응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서는 장성진 씨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한 해의 영업이익이 2018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0% 넘게 급감하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이 25% 넘게 줄어든 게 직격탄이됐습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세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29조 원으로 전년보다 1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27조 7천억 원으로 낙폭이 더 컸는데 사상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18년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에 이어 7조 원대로 잠정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함께 초고화질 TV, 폴더블 폰 등 프리미엄 가전과 휴대전화 판매 호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바닥을 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5G 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됩니다. 1분기부터. 스마트폰하고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 같고 연간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극도로 부진했던 실적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서 증여세 탄로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평균 24만 9천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설을 앞두고 지난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25개 제수용품에 대한 가격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4% 상승한 수준으로 장소별로는 전통시장이 평균 19만 5천 원가량으로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미국이 입수해 충분히 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고 이라크는 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이 사살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많은 미군 사상사를 낸 책임이 있고 최근에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지 몇 시간 뒤 이란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추락해 이란인 80여 명 등 170여 명이 숨졌습니다. 기체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란은 사고기 블랙박스를 미국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원인 불명 폐렴 증세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여성으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귀국 후 14일 안에 이상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충분히 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이라크에 미군 기지 공격을 사전에 알렸고 이라크는 이 사실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 미사일 강국인 이란은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원칙에 따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1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공격 후 이란은 미군 80명을 살해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극과 극의 이런 인명피해 차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사전에 이란의 공격을 알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직전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에게 계획을 알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계획을 통보받은 것은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으로 미사일 실제 발사와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등 피해 대비책을 마련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 CNN 방송도 이라크가 이란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미국 측에 어느 기지가 공격당할지 사전 경고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MBC 방송은 이란의 공격은 매우 정교한 수위 조절을 통해 확전을 경계하고 출구를 신경 쓴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서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한 듯 예정보다 30분 늦게 대국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미국민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사전에 인근 대피처로 대피했으며 이라크 국민도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 경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이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를 피하려면 생각을 바꿔 정상 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 have this great military and equipment, however, does not mean we have to use it. We do not want to use it. American strength, both military and economic, is the best deterr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이란과 핵무기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과거 핵 합의 때 돈을 지원받고도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분명하고도 일치 단결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추가 대응이 없다면 사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도 사실상 확전 자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 이란 간 충돌 위기가 외교를 통한 갈등 해결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란이 공격을 감행한 이라크 미군 기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방문한 미국 중동 정책의 전략적 요충 거점입니다. 어떤 곳들인지 김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8년 성탄절 뒤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미 공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내외. 미군 장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취임 뒤 첫 전투 지역 방문이었습니다. 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에는 펜스 부통령이 알 아사드 기지에 이어 북부 에르빌 기지를 잇따라 방문해 미군들 사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두 곳 모두 대테러전을 위한 미군과 연합군의 전략적 핵심 기지입니다. 이란은 이 두 기지를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미국에 대한 첫 보복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보복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 아사드 기지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한 뒤 사용해온 곳으로 현재 미군 1,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에르빌 기지는 미국의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이곳에 주둔한 미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IS 수장 알 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도 2004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에르빌 기지에 파병돼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중국은 초반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비난을 빼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초래할 미중 무역 협상과 세계 경제에 대한 파장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란의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나 이란 어느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양국의 발표나 보도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伊朗伊斯兰革命卫队先后向多个驻伊拉克美军基地发起导弹袭击。 사태 초반에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던 중국 정부도 다소 신중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입니다. 通过对话、谈判等和平方式，来妥善解决彼此间的矛盾分歧，来共同维护地区的和平与稳定。 중동에서의 전쟁은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 세계 1위인 중국의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부근에서 열리는 파키스탄과의 해상 군사훈련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며 재빨리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력 행사를 반대한다면서도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초래할 경제적 파장을 더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자위대 중동 파견을 앞둔 일본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예정돼 있던 중동 순방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에 일본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정보 수집 분석과 자국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중동 순방 일정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すべての関係者に緊張緩和のための外交努力を尽くすことを求めます。 하지만 미국이나 이란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거드는 듯한 자세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동맹인 미국과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 사이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응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시점이라는 전제를 달아 앞으로 상황 추이에 따라 자위대 파견 방침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現時点においてその方針に変更はなく現地の情勢を見極めつつ準備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 야당들은 아베 내각이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위대 파견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끼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위대를 파견해도 미국과는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논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이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뒤 몇 시간도 안 돼 이란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1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벌판 곳곳에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모두 추락한 항공기 잔해들입니다. 날이 밝은 뒤 본 현장은 처참합니다. 수로 부근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항공기 잔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8일 오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란 사람으로 한국인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끝나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이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سالش هولوش 500 متر فکر می‌کنم تا شعاع پایینو گرفته خوشبختانه به منطقه مسکونی برخورد نکرده خدا رو شکر ولی این باغاتو گرفته شعاع وسیعی و وسعت وسیعی رو در بر گرفته پاچیده شده و اجساد و کسی هم که سالم نمونده همه از بین رفتن.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정부는 엔진 한 곳에 불이 났으며 이후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보내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발견해 사법당국에 넘겼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 기종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참사를 빚은 보잉 737 맥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61.41포인트, 0.56% 상승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15.87포인트, 0.49%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0.66포인트, 0.67% 상승한 9,129.24로 마감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길었던 겨울비가 지나고 다시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1도, 대구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비가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방은 공기까지 탁합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전주와 대구 7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습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의 손발로 불리던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인사 발표에 앞서 삼성 출신 변호사를 검사장급 인사로 재임용하려다가 검찰 인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과 의견 교환을 마치고 인사의 방향과 대상 등을 결정하는 자리지만 이번엔 인사위가 먼저 열렸습니다. 검찰 인사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가서 올라와서 안건을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 오늘 들어가서 어떤 얘기 주로 나누실 건가요? 네, 가서 안건대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과 범위 결정과 함께 류혁 전 통영지청장의 검사장급 재임용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류 전 지청장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해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지만 지난해 다시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대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임용을 추진했는데 검찰 인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내기 전 총장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류 전 지청장이 2차례 검찰 복귀와 사직을 했던 점도 인사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 류 전 지청장을 불러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만 밝혔을 뿐 부결 결과나 배경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 명단에 올렸다가 홍역을 치렀던 자유한국당이 2달 만에 탈북운동가와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고발한 테니스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청년층 공약을 위해 투입된 민주당 영입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이 돼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말 이후 인재 발표에 뜸을 들였던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나설 새로운 얼굴 2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는 먹을 것을 구하려다 기차에서 떨어져 한쪽 팔과 다리를 잃고 20대 초반인 지난 2006년 목발을 짚고 한국에 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의 김은희 씨는 초등학생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코치를 고발해 체육계 미투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를 애썼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파견된 대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약속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포츠인, 여성, 인권 분야만큼은 당의 색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2명 외에 현재까지 확정된 다른 인재도 20명이 넘는다면서 속도를 내 일주일에 2번씩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년과 장애인 영입에 공을 들이며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조국 전 장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번째로 영입된 원종건 씨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 비난이 쏟아졌고 소방공무원 출신의 오영환 씨는 반대로 조 전 장관을 두둔한 발언으로 당 밖에서 호된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일상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조국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위법성의 여부를 떠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던 여권의 유력 인사가 그간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별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데서 오는 실망과 배신감에서 기이한 바가 큽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참신한 새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는 섣부른 영입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두고 북한이 어떤 셈법을 구사할지 주목됩니다. 황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건 크게 3가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대회의 북한 참가와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서의 협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입니다.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북미 대화의 모멘텀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 등에 그간 묵묵부답이나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북한이 선뜻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불과 2달 전에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을 거부하고 선전 매체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론을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해 들어 미국과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남 메시지는 미뤄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천명했고 북한도 우리 정부에 대한 공식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보도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상황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 행보나 우려됐던 도발 없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말 정면 돌파 노선을 제시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빠졌던 대남 정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떤 전략과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석균 전 청장과 이춘재 전 경비안전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 3명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상위 직급자 3명이 형사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관련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증상을 가진 환자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폐렴 증상을 보인 중국 국적의 36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회사 업무로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지난달 중순 중국 우한시를 방문해 5일간 머물렀으며 지난달 말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침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오산 한국병원을 방문했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우한시 방문 사실과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격리치료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하지는 않았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같이 여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아직 사람 간 전파와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방관리 대책을 한층 강화해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와 검역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37.5도가 넘는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산업재해죠. 지난해 많은 노력으로 피해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 해 사망자만 800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855명입니다. 한 해 동안 116명이 줄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망자 통계가 나온 뒤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산업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변하면서 사고가 준 걸 통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연간 사망자는 137명에 불과할 정도로 달라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목표는 한 해 사망자 505명입니다. YTN 이수근입니다. 목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미국의 키사스 보복, 화염에 휩싸인 중동. 눈에는 눈식의 이슬람 형벌 원칙에 따라 미국에 뺨 한 대 때렸다는 하메네이. 이란의 미국 보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휘 라인이 대부분 좌천됐다는 기사도 각신문 일면에 실렸는데요. 조선일보는 문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학살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검 간부 8명을 전원 해체한 폭거. 워터게이트 검사를 자르고 탄핵에 몰린 닉슨에 비견될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고요.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견준다면 이번 인사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다며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등 친정부 검사들로 물갈이 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신분증만 맡겨달라고 권유해 가입했다.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 번호를 불러줬다. 이른바 라임 사태가 악화하면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다주택자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 현역 의원은 4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전체 22%인 29명이지만 당이 규제 지역 내 2채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이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특별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험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도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삼성버 셰프의 요리 솜씨, LG의 OLED 패널 200장을 연결한 물결 같은 조형물 등 CES에서 백악관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샅샅이 훑고 갔다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유명 연예인과 셰프가 휴대전화를 해킹당하고 정보를 퍼뜨리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요. 해커가 입수한 정보는 대부분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라우드 해킹을 막기 위한 방법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영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이동수단 기업, 즉 모빌리티 업체인 우버와 손잡고 도심 하늘길 이동 서비스 분야에 본격 진출합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이 회장은 CES 2020 현대차 전시관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공격하는 데 쓴 무기는 최첨단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의 엄청난 위력은 할리우드의 단골 소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드론에 가공할 만한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멀리서 까만 비행물체가 떼지어 날아옵니다. 드론의 무차별 공격에 경호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도 표적만 콕 집어 공격할 만큼 정밀함이 무시무시합니다. If we kill one child, they do.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을 잡기 위해 연합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영국. 연합부는 딱정벌레를 닮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 테러 조직을 추적하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마치 게임을 하듯 의자에 앉아 버튼 하나로 적을 제거합니다. 직접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감각해진 현대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Don't ask me if it's a just war. 무인 드론을 조종하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은 조종사들. 실제 2010년 이후 무인 드론으로 표적 사살이 급격하게 확대되던 시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론으로 무차별 살상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조종사들의 인간성 상실도 담았습니다.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이제 드론은 영화가 아닌 실전에서 점점 더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LG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종종 팬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모처럼 신년 할애식에 선수단이 모였는데요. 팬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힘차게 새해 희망을 다져야 할 신년 할애식이지만 LG 선수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올해 첫 훈련을 시작도 하기 전에 A 선수의 일반인 폭행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LG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만 트윈스 팬들과 동료 선수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비시즌 LG 선수들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윤대영이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고 전지훈련지 호주에서는 차우찬과 오지환 등 주축 선수들이 카지노에서 목격돼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선수들한테 좀 조심하자고 일렀고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3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에 섰던 LG는 올 시즌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뜨거운 스토브 리그를 보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인 윌슨과 켈리를 잔류시켰고 오지환 등 내부 FA 3명을 붙잡으며 2020년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7차전 9회 말에 동점 상황, 말루에 제가 마지막 타석이었고 거기서 제가 끝내기 안타로 우승을 하면 하지만 2년 연속 비시즌에 터진 악재로 인해 LG는 창단 30주년이라는 단어조차 퇴색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가장 열성적인 팬들을 보유한 LG가 그만큼 깊이 새겨진 팬들의 상처를 잊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스포츠 세계에선 가족이 선수의 코치나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 테니스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그리스의 치치파스가 경기 중에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랭킹 29위 키리오스의 예리한 포핸드샷입니다. 세계 랭킹 6위 치치파스도 맞불을 놓습니다. 차세대 에이스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로브로 응수했습니다. 세 세트 모두 타이브레이크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치치파스는 번번이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짜증이 오를 대로 오른 치치파스는 라켓에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분노의 라켓질 바로 옆 위태로워 보이는 남성, 테니스 선수 출신이자 코치인 치치파스의 아버지입니다. 팔에 라켓이 스친 아찔한 상황에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관중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관중석에 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을 혼냅니다. 어머니 역시 테니스 선수 출신입니다. 경기에서도 매너에서도 진 치치파스는 21살다운 재치 있는 인터뷰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I wasn't aiming to do that, so it just went out of control, unfortunately. Maybe I'll stay in my room for 3 days, grounded by my father. 치치파스의 그리스를 꺾은 개최국 호주는 ATP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ATP컵은 24개 나라가 조별리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길었던 겨울비가 지나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5도, 대구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낮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눈비가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서부 지방은 공기까지 탁합니다.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안개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5도, 안동 영하 1.2도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와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